이제 우루과이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루과이가 우리 대표팀이 아주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성을 가진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강력한 미드필더 라인, 기동력, 전방 압박, 이 3박자가 잘 이루어지면서 최근 우루과이 경기를 보면 전방 압박이 엄청나거든요. 이번 우리 월드컵은 벤투 감독이 원하는 능동적인 축구, 우리가 한번 볼을 소유해보고 상대팀을 끌어냈을 때 빠르게 공격을 해보자, 후방 빌드업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과연 우루과이의 그 강한 압박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 그 압박을 견뎌냄과 동시에 이제 대한민국과 우루과이 경기에서의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인내력과 밸런스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력을 끝까지 가져가 줘야 되고요. 밸런스를 정말 90분 내내 지키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계속 밸런스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들어서서 좋아진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좀 전에 그 안 선생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성과 기동력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바뀐 것도 아닌데 확실히 감독이 한 명 바뀌고 나니까 팀 전체가 역동성과 적극적인 측면이 상당히 올라오는 모습이 생겼고, 두 번째는 유연성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루과이 하면은 예전에는 물론 이제 앞쪽에 수아레스, 카바니 무섭고 뒤쪽에 고딘이 뭐 높은 수준의 수비수인 건 맞지만 두 명의 투톱 내지는 뭐 고딘의 세트 플레이 헤더 한 방 뭐 이런 쪽으로 승부를 결하는 팀. 그러니까 약간은 실리적인 컨셉이 강한 팀이라는 인상을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디에고 알론소 감독 부임 이후에는 우루과이가 많이 유연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선생 말씀대로 상당히 높은 지역에 올라와서 전방 압박을 시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볼을 잡았을 때 긴 시간 점유를 하면서 주도하는 것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심지어 포메이션도 예전에는 우리가 우루과이 하면은 4-4-2를 주로 연상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4-3-3 포메이션도 쓰고요. 경기에 따라서는 3백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전에 오스카 타바레스 감독도 뭐 3백 같은 걸 전혀 활용 안 했던 건 아니지만 디에고 알론소가 들어서서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더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주도하는 경기 운영도 할 줄 알게 됐는데, 그것에 더해서 포메이션적인 유연성, 전술적인 유연성도 예전보다 좋아졌다. 그렇다고 기본적인 그 실리적인 축구를 잘하는 어떤 그 끈질김이라든가 투쟁심이 또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다른 부족했던 부분들까지도 조금씩 이렇게 잘 가미를 해서 지금은 상당히 유연해진 팀이 돼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상대하기 까다로운 그런 원인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우리 대표팀이 사실은 어떤 팀을 만나도 사실 라인을 올릴 때는 확실하게 올려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우려가 되는 건, 어쨌든 우리가 라인을 살짝 올리게 되면 우루과이가 내려갈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우루과이도 당연히 라인을 올리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결국에 이렇게 서로 라인을 올렸을 때 중요한 거, 이 서로 라인을 올린 상황에서 좁은 공간에 이 많은 선수들이 갇히게 되는데, 여기서 누가 세컨볼을 가져오느냐, 요 볼 탈취 능력이 중요한 건데, 이 우루과이의 미드필더 라인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 우루과이의 미드필더 라인, 뭐 벤탄쿠르, 발베르데부터 해서 사실은 베시노도 최근에 잘하고, 여기에 뭐 토레이라도 있고 우가르테도 있고. 그러니까 3미드를 쓰면은 베시노나 토레이라가 아래쪽에서 받치고, 그렇죠, 발베르데와 벤탄쿠르가 이제 앞쪽에서 활약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될 거고, 2미드를 쓰더라도 벤탄쿠르, 발베르데면은 사실은 우리 투미들과 비교하면은 특히 발베르데 선수의 역동성은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메이션적으로 봤을 때 우루과이가 이제 요즘은 4-4-2도 쓰고 4-3-3도 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4-3-3은 기본적으로 3미들이니까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4-4-2를 쓰더라도요, 약간은 4-2-2-2 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이제 니콜라스 델라크루스나 혹은 데 아라스카에타 선수가 있을 거고, 이쪽에는 이제 펠리스트리 선수라든가 뭐 카노비오 선수 같은 선수가 있을 텐데, 이 양 사이드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중앙 미드필드 싸움에 가세를 하면서 좁혀 들어올 겁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의 최근의 풀백들은 김진수 선수도 그렇고 뭐 요즘 또 선발된 윤종규 선수도 그렇고, 사실은 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올 줄 아는 선수들은 우리 풀백에도 갖춰져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우리가 설사 이렇게 좁혀 들어오더라도 우루과이의
이 역동적이고 잘 훈련된 이 선수들과의 중원 싸움에서 편안하게 볼을 돌릴 수 있을 것이며 편안하게 볼을 빼낼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중원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누네스라는 선수의 존재거든요. 누네스가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최고 속도 신기록을 세우면서 엄청나게 빠른 선수고 김민재 선수가 이 누네스를 따라가기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중원 싸움에서 진다. 이러면 누네스에게 너무나 넓은 공간을 쉽게 허용하는 결과도 가져갈 수 있다. 너무나 이 장단점이 확실한 선수인데 이 장점을 살려주는 라인을 올리는 축구를 굳이 해야 될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가 인내력과 밸런스가 거기서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안 선생 말씀대로 너무 무리한 상황을 만드는 시간대를 너무 길게 가져가다 보면 분명히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리스크로 아마 돌아오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공격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밸런스를 신경을 쓰면서 아주 인내력이 높은 게임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우루과이를 꺾을 거라면은 정말 그거는 한 골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뭐 우리가 최소한 우루과이전에서는 무승부를 거둬서 승점 1점이라도 확보를 하면서 출발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루과이를 꺾는다면 뭐 그 이상 좋을 때가 없겠지만 꺾더라도 한 골 싸움이거든요. 이 얘기 자체인 즉슨 우루과이와는 끝까지 누가 더 밸런스를 잘 지키느냐, 누가 더 끈기와 인내력과 집중력을 발휘하느냐, 이 싸움이 되는데 높이 올라와서 게임하는 시간을 너무 오래 가져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인내력이 없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인내력이 없는 행동이 되고 밸런스를 깨트리는 행동이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려가 되는 게 사실 벤투 감독의 기조 자체가 이렇게 인내를 하고 조금 더 내려가서 90분 내내 좀 뭔가 밀집 수비를 좀 만들어 놓는 정돈된 수비 형태를 만드는 형태를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정말 그래요? 벤투 감독이 뭐 소송 거는 거 아니에요? 네. 허위사실 유포일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절대 막 안 그러는 건 아니지만 혹시 나중에 벤투 감독이 저 듣고 달려올까 봐 걱정돼서. 예.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기조는 우리도 한번 올라가서 압박을 해보자. 우리도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들을 해보자. 근데 그게 압박을 적절히 시행할 수 있을 법한, 그리고 시행해서 성공할 법한 그런 타이밍에는 그쵸? 당연히 해야죠. 예, 그거를 근데 벤투 감독이 과연 우루과이 같은 팀을 상대로도 줄기차게 그럴 것이냐? 라고 지금 새벽에 축구 전문가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기차게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카운터에 조금 더 맞추는 그러한 생각도 많이 할 수도 있다. 이란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우루과이가 기본적으로 이 4-4-2 전형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좌우 측면을 중앙으로 많이 모여들게 한다. 요 뜻이 사실 우루과이가 이 측면 공격에 대한 부재를 가지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이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들을 측면에 배치하면서 중앙으로 모여들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벤투 감독도 어느 정도 선수비, 후역습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운이 좋으면 손흥민 선수까지 나오게 된다면 우루과이가 올라오는 것을 좀 기다리는 패턴도 가져갈 생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루과이의 뭐 키플레이어 꼽으라 그러면은 당연히 뭐 발베르데가 에이스라고 저도 어디 가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역시 누네스 선수 얘기도 하고 여전히 고딘, 수아레스, 카바니는 우루과이에서는 또 안 중요한 선수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숨은 키플레이어들은 사실은 이 측면을 볼 선수들이에요. 그쵸. 말씀드렸던 니콜라스 델라크루스, 데 아라스카에타, 그리고 펠리스트리, 카노비오 이런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느냐가 저는 사실은 우루과이의 이번 월드컵에서의 성패 여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루과이를 상대하는 팀들이 유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측면 선수들이 약간 중앙지향적이고 중앙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럴 때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돌아나가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발베르데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문제죠. 네, 발베르데 선수의 위치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우루과이가 4-3-3을 쓰면은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하듯이 가짜 윙포워드 같은 역할도 가능해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누네스 선수가 윙포워드 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그러면서 수아레스나 카바니를 뭐 예를 들어 톱을 세우고 이럴 수도 있고
발베르데 선수의 위치는 우루과이가 그냥 플랫형 4-4-2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 중앙 미드필드에 와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앙 미드필드는 예를 들어 베시노, 벤탄쿠르를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4-4-2에서 측면 미드필더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베르데의 역할은 한 뭐 4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4-3-3에서 윙포드도 가능하고 이른바 메잘라 롤, 8번 롤도 가능하고요. 4-4-2에서 중앙 미드필더도 가능하고 측면 미드필더도 가능하고 발베르데는 아마 우루과이에서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4가지 롤로 발베르데를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측면 공격을 좀 잘 못하네 하고 약간 방심하는 순간 발베르데가 순간적으로 윙어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쪽에서 공격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진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방 압박이라는 이런 개념을 생각해봐도 우리가 후방 빌드업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특히나 최근에 후방 빌드업의 실수가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수비 라인을 내려서 공격을 할 때도 사실은 이 발베르데라는 존재가 뭔가 균열을 만들어줄 수 있는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우리가 거기서도 좀 문제가 생기고, 저는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정말로 인내심과 잘 참아야 돼요. 네.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어떻게든 잘 막아내고 우리가 한 방, 특히나 앞선에 있는 운이 좋으면 손흥민이 나올 테고 손흥민이 안 나오더라도 뭐 황의조나 조규성, 황희찬 이런 선수들의 한 방을 한번 노려서 아니면 세트 플레이에서의 그렇죠. 민재. 민재. 네, 민재 한 방. 네. 그런 이제 우리가 어쨌든 한 골 싸움으로 가져가는 게 우리 대표팀에겐 우루과이를 상대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괴로워도 끝까지 참아내야 되는 게 저는 우루과이전이라고 봐요. 인내력의 승부인데 수아레스가 설사 물어도 참아야 됩니다. 네. 요즘은 물면은 다 VAR 때문에 다 퇴장 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물어도 뭐 참아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새벽의 축구 전문가님이 이 누네스 선수의 또 여러 가지 측면 움직임, 뒷공간 움직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누네스 선수가 움직이면 이제 우리 선수들도 기본적으로 또 누네스 선수는 발베르데와 함께 이제 경계의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여기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요즘 너무도 자주 나오는 장면이지만 이 벤탄쿠르의 공간 침투에 의한 득점. 벤탄쿠르 선수 토트넘에서 요즘 하는 게 항상 적절한 공간 침투에 의해서 골 넣는 거 아닙니까? 누네스 따라가다가 벤탄쿠르 들어오는 거를 놓치면은 그것도 곤란하다. 특히 저 누네스를 따라간 선수는 보통 김민재가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죠. 김민재가 그렇다면 약간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우리는 벤탄쿠르의 침투를 맞이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너무 사실 강한 팀이라서 고려를 해야 되는 선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벤탄쿠르 선수 저 유벤투스 시절 폼으로 돌리면 되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 딱히 뭐 되게 작은 육각형이었는데 지금 토트넘에서 큰 육각형이 돼버려가지고 이 우루과이전은 우리가 첫 경기니까 또 아주 우리가 응원을 하면서 첫 경기 결과를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